전쟁 기간 동안 스파이 활동을 하던 마크.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오랜만에 만난 아내 안나의 행동은 어딘가 이상합니다. 그녀는 마크를 다시 만난 게 그닥 기뻐 보이지 않네요. 그나마 이들을 웃게 하는 건 어린 아들 밥 정도밖에는 없는 듯합니다. 다음날 마크는 본부로 돌아가 보고를 끝마치고 스파이 활동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안나는 보이질 않네요. 하루 종일 집에서 안나를 기다리던 마크는 도저히 영문을 알 수 없는 그녀의 전화를 받은 후에 집안을 뒤져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결국 마크와 안나는 카페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대로는 같이 할 수 없으니 이혼에 대한 말을 하죠. 그 남자를 미리 만났다면 당신과 결혼도 안 했고 아이를 낳을 일도 없었을 거란 안나의 대답에 결국 마크는 카페 안에서 난동까지 피우게 됩니다. 이후 혼자 호텔방에서 지내던 마크. 하지만 충격이 너무나 컸던 걸까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폐인이 돼버리고 결국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안나는 여전히 집에 없고 어린 밥 혼자서 집을 보고 있었죠. 제발 우리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거의 애원하듯이 매달리며 안나에게 말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난 듯 보입니다. 결국 그날 밤 안나는 또다시 집을 나가버리고 다음날 마크는 밥을 학교에 데려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밥의 담임 선생님인 헬렌은 놀라울 정도로 안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의 전쟁을 계속하는 마크와 안나. 그리고 안나가 만나는 남자에 대해서 조사하던 마크는 그녀가 계속 숨기고 있던 끔찍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던 사진이 있었죠. 고어 영화 등급표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이 사진은 아마 최소 한 번 정도는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원래는 고어 영화가 아니라 불편한 영화 등급표이긴 하지만 제가 이 사진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딱 이거였어요. 왜 이 사진에 포지션은 없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에는 잔인한 장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엄청나게 무서운 영화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불편하고 불쾌하며 굉장히 혼란스럽고 난해한 영화입니다. 라이브에서 한번 다루긴 했지만 이번에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후로는 영화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존재합니다. 혹시라도 스포일러를 원치 않는 분은 이 영상을 끄고 영화를 감상하신 뒤에 다시 봐주세요. 영화의 내용 자체는 정말 간단합니다. 주인공인 남편이 돌아왔지만 냉랭한 아내. 알고 보니 그녀에게는 내연남이 있었고 이걸 알아내기 위해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아내는 자신의 비밀을 지켜내기 위해서 탐정을 살해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내연남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 형태를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괴물이었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과정에 서서히 미쳐가는 인물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러티브예요. 일단 이 영화의 본격적인 해석을 하기 전에 감독에 대한 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감독이 부인과의 이혼을 겪고 난 직후에 혼자 호텔방에 틀어박혀 써내려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했어요. 정확히는 영화 속 마크와 유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 영화를 감상하는 올바른 방법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마크의 입장에서 혹은 감독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독일이 통일 전에 세워져 있던 베를린 장벽을 보여주는 건 처음부터 마크와 안나가 서로 단절됐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시작부터 안나가 마크를 냉랭하게 대하는 건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두 사람을 일부러 프레임 양끝에 배치하고 그 사이에는 벽을 둠으로써 서로 같은 선상에 서 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는 거리감을 주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면 서로를 마주보는 것조차 하지 않아요. 이렇게 영화는 끊임없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굳건하게 존재함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크는 안나를 사랑합니다. 비록 한순간의 분노로 난동을 피우기도 하지만 그가 안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 밥을 돌봐주기도 하고 안나를 끊임없이 설득하고자 합니다.
감독 스스로 자전적인 경험에서 나온 시나리오라고 한 만큼 영화 속 마크는 감독의 페르소나로 기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크와 안나의 싸움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가 빠지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극도로 신경질적이고 날이 서 있으며 지배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차가운 느낌이 강한 이 장면에서 안나는 급기야 자해를 시도하기까지 합니다. 마크는 그녀를 치료해주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난 아직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날 떠나지 마. 그 직후에 마크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장면은 자신의 몸에 똑같은 육체적 고통을 남김으로써 안나에게 자신도 힘들다는 걸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나를 봐. 나도 당신처럼 상처를 입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나를 치료해줘. 라는 식으로 무언의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지만 안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의 앞에 헬렌이 나타납니다. 헬렌은 마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입니다. 가정적이고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녀가 안나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는 이자벨 아자니가 1인 2역을 한 것도 있겠지만 감독이 자신의 전 부인에게 바랬던 모습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마크와 안나의 눈은 파란색이고 헬렌과 안나의 내연남인 괴물은 눈색이 초록색이에요. 영화 속에서 파란 눈을 가진 마크와 안나는 둘 다 광적이고 시종일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 마지막에 드러난 괴물은 마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눈이 초록색이라는 것뿐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헬렌과 괴물의 존재는 둘 다 마크와 안나가 각각 서로에게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영화를 보다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중간에서 드러난 괴물의 존재가 정말로 괴물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의 입장에선 부인과의 이혼이 믿기지 않고 또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부인을 현혹하고 또한 그녀에게서 자기 자신을 빼앗아간 존재가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괴물 같은 존재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영화 제목인 포지션이라는 단어는 소유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빙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감독 입장에선 자신에게 이혼을 통보한 부인이 어떤 존재에게 빙의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안나는 영화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 믿음이라는 언니와 기회라는 동생이 있고 두 자매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믿음은 말 그대로 지금은 남편이 마크가 곁에 없지만 이대로 참고 기다리면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어갈 거란 믿음이며, 기회는 지금이라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겠죠. 인생이 마치 한 편의 연극 같다는 대사에서 그녀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역할을 연기하고 있으며, 안나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라는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숨죽여 울기도 하고 신을 찾아가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만 대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군 채 그녀를 외면할 뿐입니다. 신조차도 외면하는 상황이었으니 나를 떠나는 건 인간인 그녀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감독이 영화 내에서 합리화를 하려 한 건 아닐까 해요. 믿음과 기회가 서로의 목을 조르면서 죽이려고 든다는 대사는 그녀가 겪었던 심각하고도 처절한 내적 갈등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믿음이 깨져버린 건 이 영화를 언급할 때 늘 나오는 그 악명 높은 지하철 장면입니다. 이자벨 아자니가 시사회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라는 루머가 돌 정도로 그녀의 연기는 미친 것 같다가 아니라 정말로 미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영화의 마지막에서 괴물은 헬렌을 찾아갑니다. 그때 밥은 절대로 문을 열지 말라고 하면서 물을 받아둔 욕조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장면은 상식적으로 이상한 장면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집안에서 몸을 숨기려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장소는 침대 밑 혹은 장롱일 겁니다. 타인에게서 자신의 몸을 숨기기에 가장 좋은 곳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받아놓은 욕조 안으로 들어간 건 밥의 입장에서는 이 욕조 안이 가장 아늑하고 편안한 장소이며, 이 욕조와 물이 상징하는 것이 자궁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밥이 어머니의 애정을 갈구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 이전에도 헬렌이 자주 밥을 돌봐주고
또 그녀를 잘 따른다는 듯한 묘사가 나오는 걸 보면 마크가 원했던 헬렌의 이상적인 모습에 방점을 찍기도 하니까요. 이 영화는 단순히 재미를 위한 영화는 아닙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원한다면 차라리 다른 영화를 보는 것이 아주 훨씬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2시간 가까운 러닝타임 동안 내가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기묘한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연기를 배우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화 속의 배우들 이자벨 아자니와 샘 닐의 모습을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